안녕하세요. 또 찾아뵙습니다. 송인수 변호사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재판에서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서 얼마나 정상변론이 중요한지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사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두 개 다 도로교통법에서 있고요. 그 죄명이 다 똑같이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가로 열고 거기에 음주운전이냐 무면허운전이냐를 가지고 구별을 하고요. 똑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보니까 전과를 같이 좀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순수한 초범으로 안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똑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근데 다음에 무면허운전을 했다. 똑같이 그 순수한 초범으로 안 봅니다. 즉 동종 전과가 있다고 많이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 안타까우신 의뢰인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분이고요. 사건 발생지는 서울입니다. 쭉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처음에 듣고서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사실은 좀 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본 즉 이 여성분은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그 바깥으로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법인 기사라고, 그러니까 법인 대리 또는 법인 기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전자를 따로 고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운전면허 취소되고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차를 좀 끌고 다닌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또 어디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거액을 투자 사기를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가 끌고 와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기꾼이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출연했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얗게 비면서 그분은 갑자기 자기가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때요? 이 말이 제가 참말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기꾼이 나타난 게 사실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그게 그 지어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또 걸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집행유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유예한다, 그런 게 나왔으면요, 그 3년간 유예한다는 거 3년 동안 사고를 안 치면은 징역 1년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 3년 동안 사고를 치게 되면은 외상값으로 달려있던 징역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안 돼요. 즉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리대로 만약에 갔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고, 또 교도소에 가면서 지난번 집행유예에서 다뤄놨던 외상값 징역 1년까지 합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그 운전대 한번 잡은 것이 징역 2년짜리인 거예요. 단순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사정이 여러 가지가 딱하더군요. 그 남편은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자녀들도 또 한참 또 예민한 시기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만약에 구속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 어떻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일단 벌금형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검사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벌금에 선처는 해주지 않고 결국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수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100명 중에서 99명은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 가서도 그때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탄원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남편의 여러 가지 입원 수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인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재범 방지에 대해서 준법 교육을 어떤 식으로 현재 지금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판사님은 엄하게 다그쳤죠. 한 번 전에 집행유예를 봐줬으면 됐지. 또 무면 운전을 하다니. 그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집행유예 해줘봤자 당신은 개전혜정이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없네요.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매우 다그쳤습니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반성문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판사님이 판결 선고일을 잡았는데 그 판결 선고일이 기가 막히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판결 선고일을 잡으시더군요. 그리고 나가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지속적이고 성실한 변론이 그래도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또다시 집행유예를 한 번 더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날 재판은 결국 이제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의뢰인께서는 그 무렵에 그 남편을 결국 이제 먼 곳으로 보내고 그 재판 결과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변호사도 좀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다고 그래요. 교도소 담벼락 걷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바깥으로 떨어지면 사회고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교도소 아닙니다. 그렇게 교도소 담벼락 위를 위태롭게 이제 걸어가면서 그것도 변호인의 손을 잡고 무사하게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뜬금없이 송인수 변호사입니다 라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음에는 짧게 제 개인적인 소개, 제 양력 등을 말씀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